SBS 정치쇼. 안녕하세요. SBS 정치쇼 스페셜 MC를 맡은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째 하고 있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제작진도 모르고 청취자분들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4월 13일 화요일 SBS 정치쇼. 오늘은 무슨 코너가 있나 봤더니 경제 일타 강사 빼꼼경제 함께 하시고요. 이건 정말 정치쇼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낯선 MZ세대와 세대 공감해보는 시간이죠. 라떼와 얼주가 오늘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까투리, 이거 제가 맨날 나가던 코너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제가 빠진 자리는 누가 대신할지 이건 뭐 계속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도 SBS 정치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를 해 음성인 사람만 입장을 허용하자며 정부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도 수상했습니다. 오스카상에 한 발 더 다가선 걸로 평가됩니다.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곳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자 해당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준비해 오셨는데 아침에요 속보가 하나 떴어요. 네. 그죠.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예고는 이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죠.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 계속 반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스가 총리가 계속 이제 고수를 해왔던 겁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발생한 그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관계강요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한 거죠? 그렇죠.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126만 톤에 달하고요. 뭐 일본이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이게 좀 버릴 거는 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버리겠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이게 지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승인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방출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 어제도 시위가 있었고 계속 반대 시위 있을 거고 주변국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2년 후에 방류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물에 바다로 나가니까 돌고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동쪽으로 가가지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동해바다까지 올까요? 올 수 있죠. 네,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일본에서는 무슨 이게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니고 결국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잘 설명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 괜찮은 거잖아요. 안 괜찮죠. 그렇죠. 근데 국제법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 걱정이네요. 다음 소식 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자가진단 키트. 네. 이거 근데 자가진단 키트란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그 방역 요원들이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직접 해주셔가지고 PCR 검사를 통해서 시간이 한 하루 정도 걸리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거는 이제 정확도가 높은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코나 목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 빨리 나온다. 네,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안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워낙 힘드니까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이런 유흥업소 같은데 입장하기 전에 이 검사를 일단 먼저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하자. 그러면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안전하게 하고 그 대신에 자영업자들은 좀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숨은 전파자도 또 찾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냐.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가진단 키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원래 정확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그래도 지금
자가 진단 키트가 국내 승인이 난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직 허용이 안 됐는데 이 허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키트가 승인이 나면 시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좀 도입에 완전히 부정적이었던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뭐 찬반이 팽팽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낮다고 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놓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방역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환자를 좀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신중론이 우세하긴 한데 뭐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승인이 났고 반복 검사하면 정확도가 좀 올라가지 않냐 이런 또 근거로 해서 좀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우리 청와대 개편 소식이 있네요. 이거 네. 참모진 교체된다고 하는데 이거 발표 언제 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네, 주요? 가장 기사가 많이 난 게 이제 정무수석 후임이었잖아요. 누굴까요? 지난주 방송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네, 재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네. 이철희 전 의원, 예. 네,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몰라줬어요. 방송 듣고 근데 계실까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취임을 한다. 네, 그럼 거기에 담겨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철희 전 친문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 그렇죠. 왔죠. 네. 실제 네.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제 이철희 수석이 임명이 되면 좀 뭔가 친문 일색 회전 인세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좀 바꾸겠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청와대도 아무래도 그걸 좀 노린 것 같고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최근에 재보선 방송 지난주에 재보선 그렇죠. 방송에 네. 출연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댈 게 없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숙제를 준 거다. 이런 평을 남겼거든요. 뭐 이런 거에 연장선에서 좀 어떤 청와대 정무수석의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뭔가 조금 판을 좀 다시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마지막에 이번에 가면 이제 끝까지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어쨌든 저희 전임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전 진짜 진심으로 네. 뭐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많이 섭섭합니다. 방송 저도 듣고 그래요. 계시나요? 네. 연락을 안 받으세요. 아직 뭐 발표가 공식적으로 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연락 안 받으면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쓴 거죠, 또. 네. 다음은 윤여정 씨 소식인데 영화 미나리로 어제 영국 아카데미 상도 탔다고 하는데 이거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죠. 수상 소감이 더 화제였죠, 예.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 배우조합상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국 아카데미상이고요. 이게 뭐 계속 상이 쏟아지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냐. 이게 어제가 37번째 수상이었습니다. 37개요. 여우 조연상만. 여우조연상. 어우, 그것도 주요 다 영화제에서. 받으신 거 아닌가? 예. 그럼요. 오스카만 받으면 뭐. 예. 물론 이제 어제 받은 상도 한국 배우로는 최초였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스노비쉬, 예. 네, 고상한 척한다 뭐 예. 이런 뜻인데 무척 고상한 채 하는 걸로 알려진 영국인들에게 좋은 배우로 인정받아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한 건데 뭐 화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말이 딱 나오니까 뭐 진행자부터 시작해서 네. 좌중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에 네. 대해서 약간의 이런 좀 예. 돌려가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연예 매체가 뭐 잔인할 만큼 솔직하고 재밌는 분석이다. 윤여정은 전설이다 이런 평을 했고 한 영화 감독은 뭐 윤여정이 이 소감으로 전체 시상식 시즌에서 우승을 했다. 네, 이런 평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윤여정 씨 영어가 네, 굉장히 약간 쉬우면서도 그렇죠. 어떤 그런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요새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영어로 농담을 하는 거는 예. 진짜 그 고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만 이제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2주도 이거 안 언제쯤이죠? 아마 이번 달 안에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25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오전 네. 9시인가 시상식이 열리는데 지금 뭐 국지관 시상식에서 상을 쓸어오고 계시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인 거는 분명하고 더 한 걸음 다가갔다. 어제 수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여정 어록에 담긴 수상이 또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그랬을 것 기대감까지 같아요. 예, 상을 받으신다면 그런 기대감까지 플러스. 네. 이거를 수상하면 작년에 기생충에 이어서 한국 영화의 2년 연속 쾌거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네.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 아이템. 이거 사실 약간 19금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네, 조심조심하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학교 근처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겼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전신 인형인데 성인용 전신 인형인데 이게 수입이 작년부터 정식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리얼돌 체험방이 이제 뭐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경기도 용인인데요. 네. 학교랑 학원이 완전히 밀집한 지역에 이제 이 체험방이 생긴 거죠. 지난주에 생겼는데 뭐 학교도 한 개가 아니에요. 뭐 반경 500m 안에 뭐 초중고등학교가 한 6개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막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고 뭐 용인시 홈페이지에서는 뭐 인허가 취소해라 막 이런 이제 민원이 올라와서 벌써 이제 수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인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규제 사각지대인 건데 일단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이어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 생길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리얼돌이 사람이 아니니까 예.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할 수가 되고.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재하거나 이런 법 자체가 없는 건데 예. 다행인 거는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여가부 장관에 고시하는 건데 여기에는 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용인교육지역청이 이 업소를 이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뭐 이것도 학교 시설에서 20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네. 또 규제할 근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근거가 좀 예. 마련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런 거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것도 일종의 기술 발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가요? 뭐가 네. 새로운 게 나오면 규제가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성매매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근데 학교 근처에 이거 있는 거는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거 국회가 빨리 이거를 마련해야죠, 법안을. 네. 미국 경찰 총격에 흑인이 또 사망했다. 이건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이게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차에 흑인 운전자가 이제 타고 있었는데 네. 던트 타이트라는 남성인데 이 던트 씨가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서 도주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뭐 테이저건을 발포하겠다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테이저건이 아니라 실제 권총을 발사를 해 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총을 맞고도 이 흑인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도주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숨을 졌고 여기가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인종차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던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그 사건 발생 바로 근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남성이 숨지고 나서 항의 시위가 또 밤새 벌어졌고요. 시위 진압에 뭐 최루탄도 동원이 됐다고 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내려졌고요. 좀 시위가 더 격화될지를 좀 봐야겠는데 긴장감은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이거 어제도 사실 저희가 하려다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요. 네. 이거 인종차별 관련된 악플을 받았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토트넘이 맨유랑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반칙을 당했어요. 네. 그 맨유 선수 맥토미니한테 얼굴을 맞고 쓰러졌는데도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됐고 이때 근데 맨유 골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이게 반칙이다. 이래서 그 골이 취소가 됐는데 경기 직후에 맨유 감독부터 뭐 손흥민의 이 행동이 좀 과했다는 식으로 네. 해서 손흥민의 이름이 이제 손이니까 이거를 좀 이용해서 비꼬았고 그러니까 네. 미국 영어로는 이제 son이잖아요.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꼬았고 이어 뭐 맨유 팬들이 손흥민 SNS에 몰려와서 욕설을 퍼붓고 뭐 원숭이 찢어진 눈 뭐 개나 먹어라 뭐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리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서 좀 파장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 아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거 네. 프로 경기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맨유 구단이나 팬들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문자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일본 관련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928님. 혹시 방송으로 욕 대방출도 가능할까요? 아우 이웃복 지지리도 없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속 터져요. 저도 공감합니다. 리얼돌 관련한 문자도 들어왔고요. 8209님. 네 저희 동네입니다. 같은 건물에 학원이 있고 바로 앞은 아파트입니다. 주변 길 건너 유치원이고요. 바로 앞이 학교이고 구청인데 규제가 안 된다고 하니 어이없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이철희 소장 관련해서 문자는 정유미 기자가 읽어주시죠. 넘어갔어요. 네, 나오죠. 홍경민님, 네. 네. 이 소장님 마지막 소감과 인사 나누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인사를 못해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예. 네, 심현정님, 이철희 소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정유미 기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시합부라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 2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뺍콘 경제 시간이죠. 이거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제 이거 제일 중요하죠.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빼꼼 선생 최이배 전 의원.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크러쉬 SBS 정우성 기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사실은 경제가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주제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주제 부채와 채무 이거 하기 네. 전에 그래도 조금 그나마 쉬운 주제부터 할게요. 네. 정우성 기자가 가져오신 주제인데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 그 내막은 뭔가 이겁니다. 네. 이거 최저가 요새 뭐 경쟁.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제 뭐 전단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앱이라든지 그 처음 시작은 쿠팡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소위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곳간이 좀 든든해졌죠. 그래서 쿠팡이 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라는 거는 배송비가 적은 거니까 그만큼 최저가,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이마트가 여기에 응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최저가 경쟁인데요. 쿠팡보다 비싸면 최저가 그만큼을 차익을 보상해주겠다. 뭐 임원이를 적립하든지 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스낵류, 즉석밥, 생수, 식료품, 휴지, 뭐 생필품 500개가 대상입니다. 사실 이마트가 표방한 건 롯데마트, 홈플러스, 쿠팡인데 예. 공격하는 건 쿠팡,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쿠팡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해 아시겠지만 코로나 특수로 21조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출혈 경쟁이든 뭐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최저가 경쟁이요. 네.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저 신문에 있는 대형마트 전단지 보면 뭐 다른 마트보다 뭐 비싸면 돌려드립니다. 이런 저 광고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최저가 경쟁 그때는 좀 다른 거예요. 쿠팡 때문에 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최저가 경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이제 시장을 가지고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마켓컬리도 콩나물, 두부, 라면 등 60가지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1년 내내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도 지금 최저 가격 보상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하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네이버도 쇼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뛰어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유통에 관련된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다 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베이 코리아도 했어요. 그러니까 G마켓이라든지 옥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 코리아도 소위 참전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편의점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근거리 이 소비자들이 늘면서 거의 엄청나게 활성화됐는데 GS 프레시몰도 또 최저가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저희 소비자잖아요. 네. 전통적인 마켓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다 오프라인. 가봤고, 예. 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마켓컬리하고 쿠팡 다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마켓컬리아가 제 이제 소비자로서 네. 마켓컬리아하고 쿠팡이 다른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 좀 편리한 건 저는 물건 가격보다 배송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밤 11시 전에 시키면 새벽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마트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최저가보다 제가 이제 경영자잖아요. 네. 배송 이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쿠팡이 성장을 한 거고 지금 쿠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진짜 시장을 장악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다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유통업체들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뭐 이 상황에서 뭐 소비자들이야 가격이 낮아지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혜택을 받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경쟁이 이래서 이제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얘기- 말씀하신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왜 배송을 더 신경 안 쓰냐 그러는데 이쪽들이 최저가 보상 못지않게 배송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 신세계는 네이버하고 최근에 지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는 대한통운하고 또 교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배송도 굉장히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뭐 엄청나게 경쟁을 지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쿠팡이 또 못하는 또 최저가까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출혈 경쟁이냐, 제작 깎아먹기냐, 소비자는 결국 좋지만 그걸 보면 올해를 약간은
어떤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를 가르는 원년같이 지금 유통업체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밀리면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더 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에 내수가 이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렇죠. 올해 보복 소비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시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덜 벌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시장 재편에서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왜냐면 신제품 출시하고 막 그러면 시장 일단 장악하기 위해서 적자 나더라도 싸게 쫙 깔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가격을 이제 조금씩 그렇죠. 올리고 이거 예. 야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식품 가격이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인상됐어요. 뭐 채소, 파, 뭐 대표적이죠. 달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런 제품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네. 41651님. 최저가 사이에서 생산자 피해는 없을까요? 네, 굉장히 이거 합리적인 의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추력 경쟁을 하면 납품업체한테 이제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는 게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지금 이런 생각 비판을 고려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표면적인 입장이지만 또 장기화되면 어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특히나 그 판촉을 하게 되거든요. 이마트나 뭐 이런데 이제 매장 가보시면은 많이 하잖아요. 예, 사원들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게 이제 판촉 사원이 그 납품업체에서 나오셔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납품 그 업체들에게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판촉 비용을 전가해서 솔직히 예전에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그 공정위로부터 이제 규제나 뭐 제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부가 또 그런 거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최근 쿠팡하고 마켓컬리 역시 공정위에서 조사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납품업체들이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어떤 그 요구가 있다면 신고를 하고 또 정부 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청취자분들이 정말 좋은 의견 계속 주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맥스킴이 보내신 겁니다. 치킨 게임 일세.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이기면 시장 장악인데 그렇죠. 지면 이제 굉장히 시장이 혼란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추력 경제 때문에 이제 각 업체들이 뭐 적자의 늪에 빠진다든지 재무 개선이 더뎌진다든지 이러면 또 업황으로는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렇죠? 0349님 문자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경쟁이 주는 장점은 또 있겠지만 택배 노동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네요. 라는 얘기 말씀 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쿠팡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택배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쿠팡이 소비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까지 생각하는 좀 기업으로서의 어떤 쇄신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막 너무 빠른 배송을 원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자기는 새벽 배송 원치 않는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빠른 거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빼꼼 선생이 가져오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재부가 나랏빛 해명에 나섰다. 근데 얼마 전에 기재부가 이제 2020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자산은 2,490조 2천억. 뭐 부채는 1,985조 3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하고 나서 해명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를 잘못됐다고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빚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한자로 채무도 빚이고 부채도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회계상 용어는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재무제표 이렇게 대차대조표 이렇게 만들면 회계에서 그때 이제 부채를 할 때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써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미래에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이 현금 나갈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드시 나갈 것도 있겠지만 추정해서 나갈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생각하면 뭐 자녀를 낳는데 이후에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비, 뭐 교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나갈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집에서 집에 빚이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대출 받은 거 말고 앞으로 내 자녀 키울 양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미리 계산해서 이것도 빚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발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발생주의라는 개념에는 그것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추정이 가능하다면 측정이 신뢰할 수 있을 추정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회계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결산 보고서의 부채가 거의 2,000조 가까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회계상으로는 채무보다 부채가 숫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커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주는 연금이 앞으로 나갈 건데 이거를 추정해 보니까 한 이게 1,000조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굉장히 커 보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부채예요. 확정된 빚이에요. 근데 잠재적인 빚을 더해서 이제 국가 부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채가 채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확정 부채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공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기업의 적자 규모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애들이 크면 뭔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크다고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재적인 빚에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0조 규모까지 된 거죠. 그럼 기재부가 해명을 나서는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야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야 정부가 작년에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돈 막 쓰고 막 세금 퍼주고 막 이래가지고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말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채무와 부채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채무도 국가 채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뭐 GDP에서 뭐 40%를 안 넘기려고 했는데 뭐 넘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 국가 채무는 뭐 D1, D2, D3 이렇게 또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국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D1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만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채권을 많이 그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뭐 그 재난지원금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안전망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때문에 한 40조 정도가 더 많이 늘었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따지는 것을 할 때 이제 원래는 40%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뭐 무슨 그런 일종의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로 44%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좀 빚에 대한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채무하고 부채를 동등하게 해서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억울한 건 알겠는데 정부의 설명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잠재적인 빚이 국가 채무가 더해지는 영향이 있고 국가 재정에 그러니까 언젠간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공무원 군인연금이 만일에 구멍이 나면 정부가 메워줘야 되죠. 실제로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서 재정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고요. 이건 언제든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도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빠른 추세에 있고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우리 또 인구 감소죠. 그렇죠. 세금을 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 언급했지만 공기업이 많은 특수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억울하니까 이건 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부분만은 아닌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928님이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채무 부채 구별이 어렵네요. 두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나라빚 없이 살고 싶어요.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최희배 전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재부 해명이 다 맞다 치고 채무 부채 다 좋은데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재정 건정성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빚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딱 보면은 솔직히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재정이란 게 어떤 그 국가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넣기로 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사업을 1년 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고 그럼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 예. 재정 수지 적자인 예.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정부도 그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정치들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빚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예. 빚을 적정하게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낭비되는 지출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선심성 돈 쓰면 예산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예. 그 특별법 만들어서 예. 굉장히 논란이 된 게 뭐 이게 처음에는 뭐 그쪽 그 저기 경남 그쪽 지역에서는 뭐 이게 7조 원 든다 했는데 뭐 국토부가 다시 계산해 봤더니 28조 원 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법으로는 그 조사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건데 국민들이 뭔가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당연히 세금 더 낸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예, 예, 예. 근데 자꾸 낭비되는 사업을 많이 하면 내고 싶지 않은 거죠, 세금을. 그렇게 하고 증세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조세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지출 구조 조정, 그래서 낭비 없는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부족하면 세금도 좀 더 내야 되지 않냐라는 국민적 이제 설득을 해서 국민적으로 설득해서 그것을 보편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정비, 탄루소득 과세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정치권이나 정부가 안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빈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연금에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연금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연금도 그랬고 공무원연금 뭐 이런 연금, 군인연금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자는 쌓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재정 지출이 이제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처럼 발권국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 건전성이 흔들리고 신용이 훼손되면 이렇게 선진국과 달리 조금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너무 항변만 하지 말고 문제점을 좀 정확히 보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 그죠? 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죠. 네. 그게 알고 있으니까 보도자료에 뭐 지출 구조 정도 과감하게 네. 하겠다 이런 네. 내용을 써놨는데 네. 이게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안 보여줘서 제가 국회에서 4년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에도 있어요. 1년에 한 10조 정도씩 그 지출 구조정 하겠다고. 근데 막상 그 지출 구조정했다고 목록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사업을 뭐 없앤 게 아니라 내년으로 지출을 이연시킨 거. 그렇게. 미룬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눈속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재부랑 많이 좀 근데 도와주고 저는 기재부 봤었는데. 입장에서는 좀 또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거 이제 숫자 노름 말고 정치권은 무슨 추경하거나 나눠주게 할 때는 뭐 앞다퉈서 이제 왜 돈 안 쓰려고 그러냐 재정 건전성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렇죠. 지키려고 하냐 하면서 갑자기 또 이럴 때는 또 엄청나게 비판하죠. 어쨌든 내년 대선에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이죠. 근데 최저가 할 때는 소비자로서 좋았는데 계속 우울한 소식만 하네요. 빚 얘기하다가 이제 더 우울한 얘기로 우리가 잠깐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예. 실업급여 수급자가 76만 명 역대 최대다. 이거 진짜 우울한 소식인데 제2병원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많이 신청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코로나 이후로 뭐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지난 달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또 전월 대비해서 보면은 16%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직이 늘어나는 만큼 뭐 구직도 좀 그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해서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도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직장을 잡아서 고용보험을 내는 분들이 이 역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는
제조업이나 소비 서비스업 모두 다 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제 그래도?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많이 꺾였다가 예.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좋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특히나 제조업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좀 호황이 돼서. 예. 그러니까 양극화 말씀하신 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네. 아직 사실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뭐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고용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봤죠. 사실 일반 대기업은 기억하시겠지만 연봉이 다 인상되고 네. 뭐 IT 업 개발 네. 무슨 구조조정 그럼요. 사달라고 성과급에다가 하고, 예. 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이 고용에서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예. 이게 정말 그 고용이라는 수치로 이렇게 내려갈 어떤 증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2부 빼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3부 라떼와 얼주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화요일 3부는요. 2030 세대가 관심을 갖는 뉴스 그리고 트렌드를 공감해보는 라떼와 얼주가입니다. 오늘 함께해줄 두 분의 얼주가 기자, 경향신문의 김지혜 기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블로토의 김인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굉장히 즐겨 듣는 코너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다음에 하는 서초동 까투리 하러 막 운전하고 오거든요. 항상 이걸 들어요, 이 코너. 근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떼와 얼주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뭘까? 왜냐면은 네. 이철우 소장님은 라떼도 아니고 그냥 쌍화탕 막 뭐 10전 대호탕 무슨 뭐 제가 들으니까 뭐 넷플릭스 한참이 있겠어 스위트홈 얘기하는데 네. 나는 이거 홈 드라마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그러셨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형님은 10전 대호탕이구나 그랬거든요. 저는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민초파예요. 이 라떼와 얼주가 중에 민초파세요? 민초가 제일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반민초도 얼주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죠. 근데 라떼는 아닌 것 같고 얼주 라떼는 별로 저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긴 하는데 얼주가인가 생각해봤더니 1년 12개월 다 얼주가는 아니고 네. 아주 동절기 빼고는 그래도 아이스를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는 빼고 그냥 아시는. 아파. 네. 네, 얼어 죽어는 아니고 민초를 전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우울할 때 막 우울하고 막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 네.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좀 활기가 차고 그렇죠. 막 이래요. 그런 말씀 들으면 이제 반민초 분들이 화를 내시죠. 그렇구나. 치약을 먹고 왜 기분이 좋아지냐. 우리 집에 그렇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큰 딸은 그렇죠. 아빠는 치약을 먹는다고 막 그러고 저희 막내랑 저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1개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면 민초를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담느냐는 걸 가족이 이제 딱 반반씩 민초와 반민초.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자 유튜브로 정재민 님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블로터 기자요? 라고 해서 블로터가 어떤 매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저 김인경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IT 전문 매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디지털 전문 미디어인 거죠. 네네. 리포터하고 블로거가 결합된 개념이다. 블로거의 분석 능력하고 리포터의 현장 취재를 결합된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정은님, 과연 김태현 변호사와 얼주가 기자님들과 케미는 어떨지. 뭐 이미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케미를 맞췄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 홀로 되겠군요. 맞추신 거 아닐까요? 같이 맞췄다고 그렇구나. 생각이 들지 않는데. 여기서 라떼가 드러나는구나. 예. 세연님 오늘은 라떼와 얼주가 아니고 얼주가 얼주가 아닌가요? 흐흐흐 주셨고요. 근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유튜버 KK님 김변도 여기서는 라떼 수준일 거야. 소장님은 쌍화탕. 뭐 최소한 그래도 뭐 우리 소장님보다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라떼보다는 얼주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김지혜 기자가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소식은요. MZ 세대 인종차별에 맞서나 이건데 인종차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거 네. 계속 지금 앞서 우리가 그 처음에도 일부에서도 했었는데 네.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한테 대한 그쵸. 인종차별 테러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제 이제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었고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거의 2달 만에 골을 터뜨린 건데도 불구하고 맨유가 3대1로 완승을 했죠.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에 그를 비난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댓글이 줄이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맨유의 선제골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파울 때문에 취소가 됐다면서 그거를 이제 비난하는 댓글이 나온 건데요. 이 맨유의 맥토미니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오른팔로 대놓고 가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한 패스가 결국 골로 이어졌는데 결국 비디오 판독에서 이 맥토미니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맨유의 골이 취소됐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이제 맨유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몰려가서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 배우다. 다이빙을 멈추고 돌아가서 고양이와 박쥐 개나 먹어라. 쌀 먹는 사기꾼, 구멍처럼 작은 눈 등 좀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퍼부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좀 원숭이 이모티콘들을 줄이어 달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좀 비하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팬들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선수를 비하할 때 이제 눈 얘기하고 그렇죠. 뭐 개 얘기하고 이런데 이거 사실은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인종차별적인 표현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구단은 어떻게 대응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국 FA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제재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 UEFA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구단 측에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을 나섰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소셜 미디어에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계속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에 맞서는 의미로 일주일간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토트넘은 결국 이번 사건 이후에 공식 SNS를 통해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선수 중 한 명에 대한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이 있었다. 또다시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위에 대해 우리 구단은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전수조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되게 다정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소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We stand with you라는 이 메시지로 손흥민을 향해서 위로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의 축구 팬들도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워낙 악플들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 밑에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와 함께 힘내세요 손흥민, 스테이 스트롱 소니 이런 식으로 좀 댓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어릴 때부터 독일하고 영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런 거에 뭐라고 말할까 이게 익숙하다기보단 이겨내는 법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외국에 있는 백인들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적 그런 발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인터뷰에 나와서 아예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좀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한 거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니까 뭐 그런 뭐 이런 뭐 몇 가지 멘트나 이런 거에 주눅들지 않고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손흥민 선수 팬이니까. 그런데 BTS. BTS도 인종차별 대상이 됐다. 근데 이 BTS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전 세계적인 아미의 반기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이 사람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배출하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미 최고의 수준에 이른 플레이어들이고 가수들인데. 그렇죠. BTS는 더 하죠. 사실. 그 정도로 지금 아시아계 혐오가 세계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칠레 팬덤의 SNS를 통해서 밝혀진 일입니다. 무려 칠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칠레 코미디 TV쇼인 미 바리오라는 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을 패러디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칠레 팬덤이 이제 보내준 영상을 보면은 K-팝 패션을 연상케 하는 좀 의상을 입은 5명의 남성 코미디언이 토크쇼에 출연한 상황을 꽁트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회자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각각 김정1, 김정2, 김정3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북한 지도자 이름에 숫자를 붙인 거냐 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북 분단 상황을 웃음 소재로 삼으면서 비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 이름은 뭐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뭐 정국, V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 실제 멤버들의 이름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자가 다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를 좀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여튼 한국어 같은 말도 아니고 중국어스러운 어떤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나 백신 맞았어 이러면서 엄지를 이렇게 치켜드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이 코로나 시국에 중국인 혐오에 기반한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었죠. 막 이거 들으면서 막 스스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단순한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양인 전체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너무 심한 얘기인 건데. 자 1928님 제가 딸과 함께 BTS 팬인데요. 정말 한 대 치고 싶어요. 진짜 칠래요. 마지막에 이거 위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나갔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댓글 그 폭탄 같은 거는 네. 팬들이 개개인이 한다고 뭐 그렇게 그래도 선의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 BTS 관련된 건 코미디 칠레 코미디 TV 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개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모니터도 거치고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간 건데 야 이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지 이런 프로가 이해를 못 하겠네. 그만큼 좀 아시아계 혐오 문제는 예. 중요한 인종차별 문제라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김인경 기자 우리 네. BTS가요. 그럼 그동안 인종차별과 관련된 목소리를 많이 내어하지 않았어요? 네, 지난달 30일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 이제 그 아시안 혐오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해시태그를 올렸었는데요. 스톱 아시안 헤이트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입장을 전했었는데 일부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저희는 아시안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라면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밝혔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K-팝 스타들이 대부분 이제 네. 사회 문제나 이런 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노래 가사도 대부분 뭐 사랑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근데 BTS는 가사가 좀 다른 K-팝 스타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럼 그거 연장선상인지 모르겠는데 사회 문제에 침묵하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불문율 아닌 불문율 이거를 BTS가 깼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전까지 아이돌들은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좀 흘러갔었는데 그죠. 예.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좀 이런 불문율이 요즘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됐 결과로 보인다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정함하고 이제 정치적 올바른 PC함을 좀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무래도 불합리를 지향하고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이돌과 팬덤 모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편인 것 같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형성돼 있으니까 팬덤 구성도 이제 다인종 다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환경 문제나 인종차별 관련해서 발언하는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요구되는 측면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네. 네. 인종차별 문제는 사실은 라떼와 얼주가가 다 공감하는 같이 공감하는 같이 내용이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다음 주제는 야 이거 라떼하고 얼주가 사이에 좀 약간 공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인경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 싸이월드의 부활 네. MZ 세대에게 통할까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이 싸이월드 네. 이거 부활합니까? 근데 얼주가 분들도 좀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라떼는 아마 다 알 건데요. 얼주가 중에서도요. 예. 저희가 MZ세대라고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밀레니얼 세대 대부분은 싸이월드를 경험한 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싸이월드의 영역의 그 세월들 그 과정 한번 김인경 기자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그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2001년에 미니홈피를 출시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프리첼 혹시 사용하셨었나요? 아니요. 프리첼이 이제 좀 그 당시에 인기 커뮤니티 그렇죠. 서비스였는데 프리첼, 네. 이제 유료화를 하면서 사용자 반발이 심해졌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싸이월드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때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그냥 불렀었잖아요. 근데 보급이 되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인터넷으로 올리는 문화들도 많아지고 초고속 인터넷도 깔리면서 싸이월드가 이제 뜨게 됐었는데요. 2003년에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가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뭐 그 미국이나 일본, 대만, 독일 같은 곳들에 이제 진출을 시도하고 뭐 실패는 했지만 뭐 그런 게 이제 흘러갔었죠. 저는 싸이월드를 아이디는 있었어요. 아이디는 있었는데 제가 무슨 뭐 제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건 아니고 싸이월드가 사람 찾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아마 인스타나는 아이디를 이렇게 좀 막
뭐 좀 다른 아이디를 써서 아마 사람 찾기 게 쉽지는 맞아요. 않은 것 같은데 싸이월드는 인디언은. 실명을 주로 썼으니까요. 그죠. 네. 그때는 실명을 썼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0 몇 년생 누구 그러면 이제 막 찾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제가 이제 사람 찾을 때 좀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 왜 웃으세요? 사람을 왜 찾으셨나 궁금해가지고요. 궁금한 데가 있으니까 누구를 왜 찾았는지 제가 나중에 마이크 네. 꺼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싸이월드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새내기까지 딱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안 하게 됐었는데 뭐 유명한 그 채연 씨 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는 흘린다? 내가 좋다. 이 때가 딱 학창 시절이었던 그래서 10대 때 진짜 많은 글하고 사진을 좀 올려서 그 열려서는 안 될 흑역사도 좀 많이 봉인돼 있고 그렇죠. 저도 네. 마찬가지로 네. 10대 때 그 정말 김인경 기자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싸이월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SNS하고 좀 다르게 그때는 공간을 꾸미는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뭐 싸이월드 네, 미니룸이라고 네. 해서 거기에 나의 아바타인 미니미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미고 네. 그렇게 해서 나의 특색을 좀 알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토리를 많이 써서 네. 과금제인 도토리. 도토리를 많이 써서 음악 같은 것도 근사한 걸로 많이 좀 배경음악. 걸어놓으려고 네. 네, 노력을 많이 네. 했죠. 되게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지만 네. 왠지 세련된 그런 음악들을 픽하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제가 잘 보는 그 케이블 예능 프로 중에서 옛날 노래들 틀어주는 프로 있어요. 네. 김희철 네. 씨가 뭔지 알아요. 네네. 진행하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코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억의 싸이월드 맞아요. 배경음악. 그래가지고 맞아요. 당시 이제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많이 깔아놨던 그런 발라드들 저 듣고 그랬는데 근데 자 우리 문자를 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김선영님 싸이월드가 돌아오더니 나의 10년 전 어린 시절 사진도 돌아오나요? 나도 돌아가고 싶다 하셨고요. 이영희님 싸이월드에서 첫사랑 친구 찾기 했던 거 기억나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사람 찾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싸이월드에서 사람 찾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당시에 싸이월드 많이 쓰진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속독되면 대박 나겠다. 더군다나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였어요? 김인경 기자 당시에? 그게 사실 2010년대 들어서 PC에서 모바일로 좀 전환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고 근데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아시다시피 미니룸도 그렇고 미니홈피도 그렇고 PC에 특화된 화면들이었지 이게 모바일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국내 이제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에 SK컴즈하고도 결별을 했고 네. 모바일 중심으로 뒤늦게 이제 개편을 했지만 잘 안 됐죠. 기억이 나지 않는 걸 그렇죠. 보면 참 네. 잘 안 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의 주제 부활은 한다는데 다음 달 한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진짜 그럼 모바일에 맞춰가지고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네. 모바일에 좀 집중해서 기존의 싸이월드 기능을 녹여내겠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뭐 그 다른 대표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가 또 뭐 다른 곳에 뭐 투자를 받겠다 인수를 받겠다 했다가 이제 그 5개 이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그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지금 투자를 해서 그 인수를 아예 한 거고요.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일단 아이디 찾기랑 추억 찾기 이벤트는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그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 하고 디지털 두 가지 버전의 미니미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D 미니미는 지금 해상도 맞게 복원하고 3D 미니미는 그 싸이월드 출시 전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 메타버스에서 걸어다니는 입체적인 미니미가 될 걸로 보여요. 지금 홈페이지도 가보면은 갑자기 이제 2D 그 미니미가 있다가 벽에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3D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 생태계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 카카오 클레이튼 같은 메인넷을 개발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좀 생태계를 만들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도토리가 아닌 자체적인 가상 자산도 발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걸 뭐 게임머니랑 호환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다음 달에 나와봐야 좀 알 것 같고 하여튼 그 3D랑 2D 둘 다를 이제 좀 노리겠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예전에 아이디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이디 다섯 치면 예전에 본인들이 모아놨던 사진 이런 거 다 부활시켜주면
그러면 한 번쯤 들어가 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것 때문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추억을 회상하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그런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레트로 감성에만 좀 그 부응을 한다 기댄다면 이제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싸이월드의 오타가 초재깅이거든요. 이 싸이월드가 영어지만 이걸 한글 자판으로 치면 초재깅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아직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초재깅을 쳐보시면요, 초재깅 시절 그 배경음악 그게 플레이리스트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싸이월드 관련해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거를 단지 그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추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좀 유입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클럽하우스도 결국 Z세대를 잡지 못해서 그 예전만큼 처음만큼의 인기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 저도 클럽하우스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얼마 전에 네, 그렇죠, 맞아.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는데 Z세대들을 충분히 이제 유입시키지를 못하면서 생각만큼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싸이월드의 추억이 없는 세대들도 여기에 좀 유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좀 가치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요, 문자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싸이월드에 관한 문자인데 우리 김지혜 기자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7777님께서 싸이월드의 부활은 내 흑역사의 부활, 그냥 묻어두고 싶다 유유하셨어요. 자, 김인경 기자 다음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0838님이 전 싸이월드 때 당첨돼서 뮤지컬도 봤어요. 그리워요라고 상반된 의견.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이제 옛 추억의 부활이라는 데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김선영님도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서도 문자 한번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싸이월드 인기 음악 틀어주나요? 크크크 하셨는데, 뭐 끝까지 들으시면 11시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한번 끝곡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떼 얼주가 코너는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김지혜 기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블루토의 김인경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4부 정치쇼의 시그니처 코너 서초동 까투리입니다.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탈탈 털어드리는 서초동 까투리. 원래 까투리 새 2마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분,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일로 갈까요? 아니요. 네. 왜 이렇게 마주보고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제가 여기 잠깐 네. 일찍 와가지고 방송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네. 되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래요? 네. 차분한 거 되게 진지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색하더라고요, 느낌이. 우리가 가운데 앉으면 조금 더 그런 거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제가 예. 또 저 까투리 할 때처럼 그냥 그러니까 표정도 방방 달라지는 뜨고 것 그러면. 예. 오늘은요, 제가 원래는 오늘 이철우 소장이 계셨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임찬종 기자하고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각자 의견을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제 의견은 배제하고 임찬종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뜨거운 주제예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예. 이게 어쨌든 형법에도 죄명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나오는 게, 원래 우리가 이제 서초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이목이 관심이 예. 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박범계 장관이 아마 선거 전날인가 전전날 과천 청사 출근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예. 그게 뭐였죠, 정확하게? 그게 이제 4월 6일이니까 선거 전날이죠. 전날이었어요. 예. 근데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갑자기 박범계 장관이 이게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날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동아일보 보도가 뭐냐면 이른바 그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기획사정 의혹이라는 네. 거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내용이 그 좀 기획사정 의혹이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이번 정부 들어가가지고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조사 과정에서 이거를 재조사를 했던 검사가 실제로 그 관련자들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면담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그 허위 내용을 몇몇 언론에 알려가지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이걸 이제 이슈화 시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기획사정 의혹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보도도 있었고 수사도 네.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4월 6일날 동아일보가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팀에서
이제 당시 청와대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음. 경찰청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단독 보도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보도가 나오니까 4월 6일날 그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네. 있었는데 한 9시 20 몇 분인가에 갑자기 박봉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피의 사실 공표, 내용, 형식, 시점 등등 이런 건 약간 좀 앞뒤가 잘린 것 같은 이런 글을 딱 올리세요. 이제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 11시 좀 넘어서 이제 법무부 청사로 이제 서울에 갔다가 법무부 과천 청사로 복귀할 때 들어오는 거를 붙잡고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글을 그래서 썼냐 시작된 거구나. 했더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신 거죠. 이제 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정황들이 나오니까 이게 진상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기자들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그런 보도 관련해서 이게 실제 피의 사실 공표 수사팀에서 알려줘서 쓴 기사가 아니냐 이런 거에 진상 확인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네.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네. 수사하는 검사와 그 지휘 라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네.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네. 박범계 장관은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피의 사실 공표 해당된다.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임찬종 기자, 예. 이거 민감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아는 기자들 중에서 최고의 법조기자. 최고는 아니고 네. 그냥 아니 뭐 예. 서초동 대장. 예. 그런 말씀하시면 욕 먹습니다. 임찬종 기자 취재력 좋은 거 제가 다 아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진짜 출처가 검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기자들의 뭐 전 세계 어느 기자나 그거인데 취재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쵸. 취재원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취재원을 밝히는 경우는 없어요. 네. 취재원이 자기가 드러나지 원치 않기 그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그럼 그건 당연한 직업 윤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랑 피의 사실 보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 피의 사실 공표라는 거는 이제 네. 그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공표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 관계자가 네.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 이전에 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군가한테 외부에 알리는 게 피의 사실 그게 공표입니다. 현 형법상에 있는 피의 사실 공표 정의예요. 예, 정의죠. 수사 공소 제기 전에 그러니까 예. 수사 단계에서 예. 수사기관 관계자니까 예. 경찰이나 검사가 예.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밖에 나와서 확 얘기하고 다니는 그렇죠. 거. 그게 피의 사실 예. 공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 이 해당되는 게 이제 수사기관 종사자, 경찰관이나 검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자는 아니네. 근데 피의 사실 보도는 예. 그 사실은 그 기자가 그 피의 사실을 보도를 하는 건데 예. 이게 분명히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피의 사실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마디로 예. 수사기관 종사자한테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변호사. 왜냐하면 네. 수사기관 수사에 참여하는 게 변호사도 입회를 하고 당사자도 입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사에서 검사가 뭘 물어봤고 어떤 걸 문제 삼는지는 아니면 경찰관이 뭘 문제 삼는지는 당연히 변호사도 알 수 있고 오히려 변호사가 뭐 김태현 변호사님 저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가서 변론을 하고 그거를 변호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 입장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그걸 누군가한테 고발했던 사람 입장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뭐 요즘 국회의원실이나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서 정보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리고 당연히 수사기관 관계자한테 취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취재하는데 다만 근데 이 건을 내가 누구한테 취재했다 이런 거는 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땐 밝히지만 그거는 뭐 법조기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자든 그런 거는 직업윤리상 밝히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형법전이 있긴 있는데 예. 제 기억에도 이거에 대한 처벌된 판례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뭐 이제 검사들이 밖에 나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이 피의사실 공표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거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예. 그럼 이제까지 처벌이 안 됐던 건 네.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조항도 있지만 저 언론사 기자들한테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예. 취재원 비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니권이죠, 비니권. 비니권. 예. 취재원 예. 죄송합니다. 비호가 아니라 예, 예. 비니권. 예. 예. 무식이 막 아니 무식한 게 아니라 예. 비호는 좀 나쁜 언감이잖아요. 비호래. 비니가 비호 좀 이상하다 큰 진짜. 차이가 예. 예. 비니권.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밝혀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게 기소되거나 처벌된 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거의 대부분 제가 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형법에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기사들 대부분이 검찰이 지금 문제 삼는 이런 건 사실 이거면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데 예컨대 지금 구미 3세 여아 사건
그 얼마 전에 이제 보람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지금 기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보도가 됐고 여러분들 너무 자연스럽게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LH 사건, LH 사건 저 기소 이전 단계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의 사실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엄밀하게 기사에. 말하면 그걸 수사기관 관계자가 언론사에 알려줬다고 하면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사실은 경찰에서 브리핑하고 이거는 약간 뭐 그러니까 은밀한 걸 떠나서 예컨대 엄밀히 말하면 그 형법 조항만 따지고 보면은 경찰에서 예컨대 무슨 연쇄살인범을 잡았다고 브리핑하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무슨 화재 사건 이렇게 조사했다 브리핑하고 방화 사건 그거 전부 다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라는 데가 기소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 정의는 공소 제기 이전에 그 뭔가 얘기를 하면은 다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인데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전부 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됐냐?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누군가 이걸 삼아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공익적 관점에서 이거는 위법성 조각이 된다. 뭐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0조 이내 사회상규 사회상규 뭐 이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처럼 특정 언론에만 보도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가져서 이게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니들이 변호사나 다른 데서 취재한 게 아니라 검사나 경찰관한테 취재한 거 아니냐 누가 문제 제기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기자들은 직업 윤리상 그리고 뭐 취재원 비니권상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디서 취재했는지 그거는 이제 밝힐 수가 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 이제 간혹가다 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딱 두 가지네요.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건지 아닌지를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아예 이게 밝혀질 수 없는 거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 구미 여아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이제 일종의 브리핑이라든지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경찰 관계자한테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익 형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하겠죠. 만약 문제를 삼으면 문제 삼지도 않지만 지금 문제를 삼으면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밝혀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격권하고 이게 밝혀짐으로써 알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그렇죠.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느 게 저 크냐? 이거는 일종의 케바케 아닌가? 케바케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사실은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거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소되거나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특정 정치 진영이나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 약간 버젓이 또는 이렇게 공공연히 다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걸 위반해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다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게 같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면은 이제 당하는 사람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를 이제 무분별하게 활용해가지고 어떤 수사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동력을 얻으려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야당 인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여당 인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다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면 똑같이 문제를 삼고 이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를 안 삼을 거면 다 똑같이 문제를 안 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뭐 거의 다 모든 걸 다 금지하듯이 해놓고 뭐 힘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뭐 야당 인사 관련된 경우에는 거의 문제 삼는 경우가 없고 그게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든 그 당시에 여당 인사 관련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걸 문제 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치워버리고 다 일관성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일종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도 뭐 최근에 사실 얼마 전에 뭐 이문정 검사가 한명숙 모의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뭐 얘기를 한다든가 또 실제로 이문정 검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몇몇 특정 언론에서 당시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아는 사람의 멘트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을 때는 이거 한 번도 문제를 안 삼았어요. 피의사실 공표로. 근데 이제 청와대가 나오고 굉장히 현 정부에서 민감하게 느낄 만한 사건들이 보도되니까 갑자기 이게 피의사실 공표를 또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박범계 장관 스스로도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박범계 장관이 그 언론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보겠다라고 한 거고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그 진상조사를 검찰에서 하겠다는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박 장관이 얘기하길 앞서 말씀드린 이문정 검사의 그 SNS 의견 표현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컨대 그럼 다른 사람이 예컨대 그런 김학의 수사팀 검사가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뭐 오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밝히겠다라면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런 게 오보고 사실은 수사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과연 문제 안 삼았을 거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취재 파일을 써가지고 좀 분석도 한 게 있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규정을 엄밀히 다 따져보면요 이문정 검사의 이런 SNS 그 무슨 게 문제가 되냐면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보면 대검 감찰부 입장이라면서 이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에 대한 오보가 있기 때문에 오보 대응을 하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려요. 근데 설사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보면은 이게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 말고 법무부 훈령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게 허용이 되긴 하는데 네. 오보 대응의 경우에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설사 그게 전문 공보관을 통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지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뭐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문제를 안 삼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사가 이게 사실 실제로 수사팀 흘려줬는지 안 했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이런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네. 이거 사실은 뭐 추전 장관이랑 네. 조전 장관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박범계 장관이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도 개선이라는 게 네. 이른바 이게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된 게 네. 기억해 보시겠지만 이제 검찰에서 한창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할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당이나 지금 집권 여당 중에서 한 번도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들이 진행될 때 이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새로 만들어요. 2019년. 보도준칙이란 거 있나? 그때는 제목이? 그전에 공보준칙이었는데 요번에 공보준칙. 만든 게 그때 2019년 12월에 새로 만든 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네. 규정이라고 해서 법무부 훈령을 새로 만들죠. 이때 훨씬 엄격하게 만들고 지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도 개선 2019년 12월에 한 번 한 겁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은 뭐 지금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거보다 또 다른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겠다라는 식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근데 그동안 만들었던 규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개선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 사건은 문제 안 삼고 특정 사건을 문제 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을 나선다고 하면 그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될지는 솔직히 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최고의 법조 기자인 임찬준 기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예. 이거 어떻게 제도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인격권하고 알 권리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개인 의견인데요. 네, 개인 의견.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제일 이 피의사실 공표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새로운 얘기인데 조금 근본적인 문제네요. 왜 근본적인 문제냐면 피의사실 공표를 만약에 누구 수사팀이나 검사가 됐든 경찰관이 됐든 한다면 이게 기소 이후에 얘기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소 이전에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영장 실질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서는 수사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영장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게 성패를 수사의 가른다고 성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장을 받는데 여론이라든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의사실 공표 같으나 그게 뭐 대놓고 브리핑을 하든 아니면 몰래 얘기를 하든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구속영장 제도가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인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약간 보석을 내면 대부분 아주 강력범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제 뭐 48시간만 구금을 하고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20일 뭐 이렇게 구속을 하더라도 이제 기소 이후에 구속한 다음에 이제 수사해가지고 열흘에서 20일 뒤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소 이후에는 다 풀어주는 식으로 가면 구속 자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제도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 제도를 새로 설계한다면 저는 피의사실 공표 기준 관련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 거와 상관없이 필요성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있더라도 되게 정당행위로서 인정되는 정도의 피의사실 공표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귀가 솔깃해. 나 임찬종 기자 얘기를 듣거나 글을 보면 막 진짜 막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다. 왜 이걸 제가 뭐 잘못했나요? 법조 기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문자 김선영님 들어주는 김변의 모습 어색이 아니라 오색한 건 왜인지 크크 하셨고요. 김주성님
토론자로서의 김태현과 진행자로서의 김태현이라는 모습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진행자의 모습이 더 차분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855님. 변호사님도 웃는 모습이 너무 선하시네요. 편판 없는 좋은 방송 기대해 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편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오늘 임찬종 기자 진짜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그 얘기는 진짜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인 네. 소신입니다. 그게. 예, 아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제가 여기 있을지 요 자리에 갈지 딴 데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끝곡 들으셔야 되는데요. 산울림의 노래 아니 벌써. 야, 아니 벌써 이틀이란 얘기구나. 이틀이 갔어. 아니 벌써. 예,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9시에도 정치쇼가는 계속이 되고요. 제가 내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끝곡으로 나가는 거로 봐서 대충 내일 어떻게 될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은 정치쇼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